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환 평가사라고 하고 지금 현재 제1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9월 11일부터 에듀윌에서 감정평가사를 런칭하게 됐는데 이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 그 일정한 안정적인 점수 득점하시는데 최대한 지원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34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수험생분들도 느끼셨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강사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한 5년 동안 매번 시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출제를 왜 이렇게 할까? 저는 항상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실제 실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제 하동수 평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8년 2월에 전면 개정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예정 자산 평가 기준하고 이제 일반 분양에 관련된 이제 그 감정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 이론 같은 경우도 저는 평가서를 갖다가 복붙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출제를 할까? 도대체 수험생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든가 이제 뒤로 갈수록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쉽게는 못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험 출제되는 걸 보면은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제가 뭐 꾸준히 그래 왔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만의 그 문제 푸는 접근 방법이라든가 기준을 갖다가 세워서 안정적인 점수를 갖다가 득점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지 무조건 무슨 뭐 높은 점수 뭐 내가 찍어드리겠다 뭐 이런 이제 수험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어제 드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제 한번 보시면요, 문제들 다 있으시겠죠. 찢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 1번부터 쭉 보시면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파본 검사 하실 때 파본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죠. 파본 검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 문제를 갖다가 유형을 갖다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문제의 마지막을 항상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문제 1번에 지금, 자, A 대도시의 시장은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이렇게 읽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갖다가 어떤 걸 물어봤는지 알고 읽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읽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라든가 어떤 정보는 물음에서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지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나서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셨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항상 문제 1번의 마지막을 보라 그래요. 문제 1번의 마지막을 보시면은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이 상호 독립적이다 라는 얘기가 없다고 하면은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물음 2번과 물음 3번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물음 1번하고 물음 3번이 연계될 수도 있다. 자, 이 연계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통일성 있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갖다 논리를 전개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음을 갖다 푸실 때 만약에 상호 독립적이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을 전체 분석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걸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PDF 지금 제가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항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요, 다행히 감정평가 실무라든가 감정평가 이론하고 조금 다르게 유형이 잡혀 있어요. 그 유형이 왜 잡혀 있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수능 같은 거 있잖아요. 수능. 자, 그 수능 같은 거는 왜 이렇게 응용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수능 같은 경우는 순수 학문이거든요.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뭐 국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순수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창작을 하거나 뭐 창의력을 갖다 기른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가 이제 일명 자격증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부분 뭐냐? 현실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현실을 다루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고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문제를 위한 문제를 갖다 만들고 꼬으려고 해도 현실을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법규 같은 경우는 법적 분쟁 같은 거 있잖아요.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정심판 내부 통제 수단이라든가 사법부에 의한 소송수단 이런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를 갖다가 꼬아서 내든 뭘 갖다 내려고 하든 상관없이 문제의 틀은 고정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조만간에 특강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갖다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문제를 갖다 분석하라고 하냐면은 자,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1번의 마지막에 보시면 단,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 물음을 볼게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런 설명형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 문제 1번의 A 대도시 시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재결을 신청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실관계를 갖다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문제예요. 왜? 이건 단문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음 1번에서 이걸 물어봤다라는 걸 아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물음 1번은 아, 내가 이 사실관계를 다 읽지 않아도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음 2번만 보시죠.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에 관하여 설명을 하래요. 자,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을 설명하라고 하고서 바로 앞에 보시면은 물음에 전제를 주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자, 그거 한번 볼게요. 갑은 수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소외 대상, 자, 어떤 행정 처분을 갖다 거쳐가지고 소송을 갖다 제기를 했다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물음 2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1번에 제시된 이 긴 사실관계를 다 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 주어졌죠. 뭐라 그래요? 갑은 수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 찝찝하시면은 갑이 왜 수용재결에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만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1번의 사실관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음 3번 볼게요. 자, 물음 3번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적합한 소송 형태를 쓰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토지보상법 시험에서 어떤 소송의 형태를 쓰고 그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 대부분 못 가요. 대부분.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하셨으면 아시겠지만 26회 문제 1-2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30회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연공원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 1-1번도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묻는 문제예요. 자, 이게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채셨을 텐데 보통 토지보상법에서 어떤 소송의 형태를 갖다 쓰고 설명을 해봐라 라는 문제는 대동소이에 어떠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단히 높습니다. 왜? 우리가 물론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해서 또는 이의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라든가 판례가 무효동하기 소송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뭐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거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이 그만큼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보통 토지보상법에서 어떤 소송을 갖다가 형태를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다 보면 그 흐름을 갖다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으며 자, 일단 뭘 다투고 있죠? 보상금이 적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읽어볼게요. 일부 지작물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토위에 이의 신청했지만 기각재결을 받았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수용재결도 거쳤어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통해서 이의재결도 거쳤죠. 자, 거기에 대해서 뭘 갖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보상금이 적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나왔죠? 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1번 지금 여러분들 분석하시면서 문제 1번의 사실관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죠? 이 정도로 지금 물음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나서 문제 1번의 사실관계선 여러분들이 정보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출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각 물음을 풀기 위해서 내가 문제 1번에 주어진 사실관계 어떤 걸 갖다가 활용할 건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거꾸로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 1번에 A 대도시 시장 이렇게 쭉 해서 뭐 이렇게 읽었잖아요. 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이제 물음을 봐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1번에 있는 사실관계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조금 간단하죠. 그냥 뭐 사업인정 거쳤다, 사업인정 고시가 났다, 협의 진행했는데 협의가 불성립했다, 그래서 재결 신청했다.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만약에 사실관계가 복잡한, 지금 당장의 문제 2번,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물음을 갖다가 확인하지 않고 어떤 걸 물어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의 사실관계를 읽으시다 보면은 까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준비하실 때, 수험 준비할 때 조금 생각해 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문제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2번의 마지막 줄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딱 나와 있죠. 자, 바로 오른쪽에 또 뭐라고 나와 있죠?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음 1번을 풀 때도 그냥 푸시면 되고 물음 2번도 물음 1번에 국한되지 말고 그냥 풀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28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은 문제가 뭐냐면은 감정평가사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8회 문제 1-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에 전부 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 소송 요건을 충족한 걸로 전제한다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소송을 갖다 제기했을 때 소송 요건은 검토하지 말라라는 걸 문제 단서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서 단서에서 주고 있는 부분을 갖다 놓치시면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 불필요한 분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이미 소송 요건을 갖췄다라고 했는데 소재기 적법성을 여러분들 또 검토를 하시게 되면은 20점 분량을 여러분들은 거의 30점 내지는 35점 분량으로 늘려 쓰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음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잘 보시고 단서에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묻고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거나 규명한 걸 좀 절차를 생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단서 조항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음 1번에 물음 1번 보시죠.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라. 자,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성. 이거 무슨 문제 유형일까요? 제가 좀 이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처분의 본안 판단을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의 본안 판단을 묻는 것이다. 자, 근데 물어보는 게 지금 두 가지죠. 바로 앞에 보시면 또 뭐죠?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에 따라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부. 자, 물음에서, 자, 물음 지금 몇 점이죠? 15점이에요. 자, 15점에서 지금 몇 개를 묻고 있죠?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자, 좀 이따가 제가 한번 형식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로마자 목차 있죠? 로마자 목차를 아무 때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물음에서 물어보고 있는 논점, 물음에서 물어보고 있는 대상, 이게 로마자 목차예요. 가장 큰 로마자 목차. 그 각각이 로마자 목차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규명하기 시작하시는 게 아라비아 숫자 목차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목차 짜는데 조금은 이제 부담이 줄어드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가시면요.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갑의 청구가 인용되냐? 자, 여러분 인용을 하냐? 이건 무슨 얘기죠? 인용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냐요. 법원이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냐. 원고가 어떤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것이냐. 인용 판결을 할 것이냐. 기각 판결을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권리구제 수단을 우리가 선정을 해요. 권리구제 수단을 선정을 하고 그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어떤 걸 검토하냐. 소송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뭘 갖다 하죠? 이제 소송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다 갖췄기 때문에 그럼 이제 네 주장을 한번 떠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하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공격과 방어권을 갖다 행사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본안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쭉 얘기를 들어봐요. 쭉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법원이 결심을 해요. 아, 이제 판결을 해도 되겠다. 이제 모든 입증을 갖다 들었고 모든 증거 자료를 내가 수집했으니까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할 때 변론이라는 걸 종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판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권리구제 수단을 선정하는 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권리구제 수단마다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소송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갖췄으면은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갖추지 못했으면 어떻게 된다? 각하 판결 간다 라는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송 요건을 갖춰가지고 본안 판단을 들어갔다. 그럼 이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걸 판단해서 마지막으로 판결에서 인용을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 또는 예외적으로 사정 판결을 할 것인지 이런 판결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물음 2번에서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하라 라는 얘기는 첫 번째 뭐예요? 소송 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본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판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로마자 목차 어떻게 짜야 된댔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구조별로 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송 요건 검토. 두 번째가 본안 판단. 세 번째가 거기에 따른 판결. 요 세 가지가 뭐가 된다? 로마자 목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권리구제 수단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앞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취소소송을 제기했대요. 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떤 거에 대한 취소소송이죠? 자, 저는 문제를 읽을 때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떤 취소소송이죠?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소의 대상은 뭐죠? 재산세 부과 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앞에 볼게요. 자, 근데 원고가 지금 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죠?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뭘 주장하려는 것이죠? 바로 앞에 보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 처분을 다툰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떤 처분을 갖다가 다툰다라고 했을 때 그 처분 자체에 뭐가 있는 것이죠? 하자를 다투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송물은 뭐죠? 재산세 부과 처분이에요. 근데 재산세 부과 처분이라는 이 소송물을 다투는데 위법 사유는 뭐죠? 이 개별 공시 재산세 부과 처분을 갖다 결정하기 앞서서 결정 공시된 어떤 거죠? 개별 공시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처분이 어떻게 됐다? 독립적이죠. 자, 왜 독립적이죠? 개별 공시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어떤 취지라든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고요. 재산세 부과 처분은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세법에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각각의 법률이 다른 취지를 갖다가 달성하고자 이제 만들어진 법률이죠. 제도도 마찬가지겠죠. 연속적으로 시행됐어요. 그런데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 재산세 부과 처분을 갖다가 발령하기에 앞서서 이루어진 개별 공시가의 하자를 갖다 이유로 다투겠다. 이게 뭐죠? 선행 처분의 하자를 갖다가 후행 처분에서 다투겠다라는 하자의 승계 논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하자의 승계라는 간단한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소송의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현출해 내실 거냐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음을 한번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송을 갖다 제기한 시점이 언제죠? 2022년 12월 5일이죠. 자, 날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 보셔야 돼요? 제소기간. 소송 요건 아까 제가 검토했는데 했잖아요. 재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대로 제기를 했냐, 제기하지 못했냐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죠?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액, 제소 기간, 그 다음에 관할, 기타 제소 요건이 있죠. 자, 그 제소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날짜 같은 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앞에 볼게요. 재산세 부과 처분을 했대요. 자, 앞에 보니까 개별 공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 처분을 했다고 하죠. 자, 언제 했대요? 2022년 9월 15일에 했대요. 자, 그러면 처분의 통지가 언제 있었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없다고 하면은 2022년 9월 15일이 처분의 통지일이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날짜가 언제죠? 2022년 12월 5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내라서 뭐가 충족된다? 제소기간이 충족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앞에 보시면요.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개별 공시가 날짜 같은 거 우리가 좀 이따 봐야겠지만 개별 공시가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갖다 보시면 어때요? 개별 공시가는 위법 사유가 있는데 불가증력이 발생할 수 있겠다. 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뭐가 확정이 되죠?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거를 다툴 수가 없다. 뭐가 발생하죠? 불가증력이라는 게 발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데 걔를 다투지 못해가지고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 사유로 개별 공시지가의 하자를 가져왔구나라는 구조가 딱 그려졌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의 하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의 승계 전제 요건에서 처취불하라고 외우잖아요.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는 어떤 사유? 예, 취소 사유의 하자에 국한되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하자 승계 전제 요건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개별 공시지가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국한되는 건지 무효 사유인지 여러분들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물음 2번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이거 어디서 확인한다?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아, 물음에서 지금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뭐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문제 2번의 사실관계 어떤 부분을 갖다 내가 캐치를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맨날 문제 푸실 때 밑줄 막 그으시고 막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실전에서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거 쳐놓고 별표 쳐놓고 이러니까 어떤 별표를 봐야 되는지 몰라.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물음을 보시고, 아, 내가 지금 물음에서 뭘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 사실관계에서 어떤 거 체크를 해야겠다. 이걸 갖다가 인식하시고 문제를 보는 거라 물음을 갖다 보지 않고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자라고 접근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한번 보실게요. 자, 문제 3번의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걸 설명하라고 그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 설명해라 라고 해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앞에 볼게요. 징계의 효력.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두 개예요. 뭐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이게 마지막.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징계의 효력이에요. 자, 이것만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또 뭘 물어봐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문제 3번은 20점짜리 문제인데 물어보는 게 몇 개다? 총 3가지다. 그러면 이 3가지가 뭐가 된다? 각각이 로마자 목차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집행정지가 인용될 거냐, 인용되지 않을 것이냐, 이걸 첫 번째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본안에서 비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징계의 효력,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냐, 이 3가지를 갖다가 차례대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 이거는 집행정지에 관한 문제구나. 자, 그러면 집행정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도죠. 자, 제도 여러분들 좀 이따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지만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제도를 갖다가 행사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권리라든가 제도의 요건을 충족했냐 충족하지 못했냐,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포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에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소 개설 등에 관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냈죠. 자,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번에 그 뭐 판례 특강이라든가 뭐 판례 이런 거 대법원 판례 엄청나게 많이 보고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덕 좀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땐 큰 의미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큰 의미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 그 여태까지 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나왔던 문제라든가 토지보상법 문제라든가 이런 기출 문제랑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아무리 판례를 모르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건들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제 저 뭐라 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알고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내가 전날 암기했던 문제를 하더라도 시험 당일에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제가 쉽다는 얘기 안 했어요. 욕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쭉 보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례집이라든가 스터디에서 다뤘던 문제 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10점짜리라든가 뭐 15점짜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맞추겠다고 무슨 뭐 판례 특강이라든가 뭐 판례를 갖다가 이것저것 막 다 암기하시고 앞글자 따서 어떤 분들은 판례 번호까지 외우세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실익적인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갖다가 몇 년을 하셔도, 제가 5년 했거든요. 자, 공부를 갖다가 몇 년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만족할 정도로 공부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학원에서 항상 고득점 해주겠다, 뭐 나만 따라오면 뭐 해주겠다, 내가 뭐 찍겠다 이런 얘기 왜 안 하냐면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뭘 갖다 강조를 하냐면은 내가 기본서를 갖다가 보고 들어갔을 때 기본서, 자, 이 기본서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자, 기본서하고 법전
우리 법규로 치면은 요 두 가지를 다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한 55점에서 60점 정도. 그 다음에 뭐 판례 여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례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 60점 중반까지 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가르쳐 보니까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 정도만 숙지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기출문제 출제됐던 논점만 제대로 아신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55점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 보면은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범위를 줄여서 공부했는데 55점 이상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학원 뭐 저 학원 뭐 이 자료 저 자료 막 다 듣고 막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수가 40점대 뭐 초반이라든가 40점대 중반이다.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실익을 생각하세요. 실익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사무소 개설 신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하는 요 규정이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그 규정이 삭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10점짜리를 쓰기 위해서 규정을 갖다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암기한다? 내지는 뭐 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떤 판례에 관련된 문제 하나 맞추기 위해서 뭐 판례를 갖다 다다다닥 외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33회 문제 1-1번을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전 고시의 효력 관련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했던 화두랑 관련됐던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판례 문제 몇 점짜리였죠? 잘 보세요. 한번 지금 궁금하시면은 큐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10점짜리예요. 10점짜리. 자, 그러면 문제 1-물음 1번에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잘 못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 4번에 있는 10점짜리를 제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제가 앞에서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을 갖다 잘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4번에 보니까 내가 암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무소 개설 신고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내가 그 규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암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못 푼다고 뭐 당락이 좌우되거나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지를 갖다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자꾸 고민하시고 문제를 푸실 때도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지만 내가 막 모든 걸 암기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답안지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수험 생활이 조금 단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문제 분석 간단하게 했고요. 요 문제 분석 이제 하고 제가 오늘 예시답안을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 문제들을 갖다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갖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요게 이제 제 행정법 기본서에 있는 이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자, 권리구제수단의 체계 검토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 권리구제 수단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권리구제 수단을 선정하는 거. 자,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이 구조도를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행정쟁송법 앞서서 이제 앞으로는 행정기본법까지 여러분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행정기본법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이의신청 요번에 들어왔던 거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처분의 재심사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으세요. 처분의 재심사라는 제도가 요번에 행정기본법 생기고 나서 처음 들어왔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1987년에 행정절차법에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에 문제가 좀 많은 제도다라고 해서 지금 처분의 재심사랑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재심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규정 정도만 아시면 되지 저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막 들고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요 강학상 이의신청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 우리 뭐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든가 감정평가법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죠. 근데 그 이의신청 제도가 없는 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심판 청구기간, 그 다음에 소송 제소기간 이런 거에 대한 통일화된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법적인
논리를 갖다 모아놓은 게 행정기본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 행정기본법의 강학상 이의신청하고 처분의 재심사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챙겨가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 강학상 이의신청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만 좀 기억해 놓으시죠. 자, 그 다음에 행정쟁송인데요. 자, 이 행정쟁송에다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조문 아시죠? 행정소송법 18조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행정심판법을 거치고 또는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리구제수단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검토를 하시고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결국에 이 행정쟁송은 뭘 다투는 것이죠? 뭘 다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을 갖다 어떻게 한다? 없애버린다라는 제도가 행정쟁송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겠죠. 가장 좋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제기하고 또는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뭐 있죠? 많이 보셨던 거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이 있죠. 자, 여러분 얘네들은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뭐 위법한 행정작용이면 국가배상, 적법한 행정작용이거나 뭐 특별한 희생이 있다 이러면은 손실보상 이렇게만 아시잖아요. 자,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예요? 처분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처분을 없애면 가장 좋겠죠. 근데 처분을 없애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그 행정처분이 어떻다? 위법하다라면은 국가한테 자, 네가 나한테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침해를 미쳤으니까 어떻게 해라? 거기에 대해서 돈 내놔라 라는 소송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너가 적법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네 처분은 내가 존중해주겠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죠? 수용재결이죠. 자, 너가 적법하게 수용재결을 했는데 내가 그거에 따라서 특별한 희생, 남들은 없는 나만의 희생이 발생했다. 그래서 돈 내놔라. 뭐죠? 손실보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처분을 갖다가 전제하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보면요. 자, 민사 관련 제도 있죠. 자, 요 민사 관련 제도는 뭐냐면요. 자, 민사 관련 제도라 해서 민사소송법, 뭐 민사집행법, 이걸 다이렉트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행정소송법이라는 거 있죠. 자, 이 행정소송법을 갖다가 그냥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요 법의 모태가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민사소송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 민사소송은 뭐에 따른 것이죠? 어떤 거? 사인 간의 분쟁을 갖다가 규율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민법의 영향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나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공법상 원상회복 청구소송, 뭐 여러분들 그 민법에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213조인가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원상회복 해달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 보시면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러면 행정소송법에는 없는데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법에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법에서 권리구제에 어떤 공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자? 어떤 법을 갖다가 개정해서 어떤 제도를 들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자?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법에 있는 제도를 조금은 준용하거나 차용을 해오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거 여러분들 선택 문제 보실 때 많이 보시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위법한 결과. 자, 국가배상 청구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타인 토지 출입 있죠. 토지보상법에 보시면 토지보상법에 보면은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취지는 뭐다? 국가배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토지보상법 구조 사항을 보시면 보상을 한다,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취지는 뭐다? 실질은 국가배상이에요. 왜냐? 허가를 받은 부분을 넘어서서 타인 토지 출입을 하고 조사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다? 국가배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타인 토지 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뭘 해라? 손실을 보상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돈 주면 끝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토지가 형해화 됐잖아요. 토지가 형해화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회복 청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결과 제거 청구, 원상회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요 위법한 행정작용, 국가배상하고 요 위법한 결과를 갖다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결과제거 청구는 같이 간다. 자, 여러분들 이거 C급 논점이다라고 해가지고 잘 안 보고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죠? 이게 권리구제수단의 큰 흐름이에요. 내가 시험에서 나중에 이제 뭐 공부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버릴 때 버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는 버려야 돼요. 알고는. 이게 어떤 흐름인데, 이게 이 큰 흐름에서 이 중요도가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는 가지고 가고 내가 일부는 버리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거 뭐 C급 논점이고 D급 논점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버려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 논리 전개 구조에서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법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서라든가 법조문에 나와 있는 만큼은 여러분들 챙겨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자, 여기까지는요, 권리를 갖다 구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선 뭐예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아시겠죠? 기본권. 여러분들 원고 적격 보시면 아시죠? 자, 우리 원고 적격은요, 법률상 이 권리를 갖다 침해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상위 개념이 뭐죠? 그게 기본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권리를 갖다 보호하는 거는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에서 이익을 갖다 보호하는 거예요. 권리. 그렇죠? 이 권리를 갖다가 보호받는 게 행정쟁송법이고, 자,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기본권을 갖다 보장받는 건 뭐다? 헌법소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헌법소원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률이 체계가 헌법, 그 다음에 뭐 법률,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헌법소원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구체적인 구제수단부터 먼저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먼저.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갖다 하고, 그게 안 되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간다? 헌법소원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보충성 논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처분 같은 거 있죠.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의 대상이 안 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행정규칙, 고시 같은 거 있죠. 자, 이 고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학사 이의신청도 안 되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도 안 되죠. 그렇다고 행정작용 아니니까 얘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행정규칙, 고시에 대해서 뭘 인정해요? 최종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로 와라 라는 판례가 있어요. 서울대 입시요강 그 판례 관련해가지고 그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가장 큰 권리구제수단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풀 때 권리구제수단이라든가 불복수단을 갖다 선정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조금 구체화를 시켜 놓으면은 여긴 없겠다. 여긴 없고 제가 요거는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송 분야로서 행정소송의 특수성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행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논점 있죠? 성별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고, 행정법원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나뉘죠. 우리는 보통 주관적 소송만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등과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툰다라고 했을 때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아시죠? 자,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게 뭐냐? 자, 요게요. 심판하고 소송 제도의 진행 순서예요. 자, 우리가 어떤 법익의 침해를 받게 되면 어떤 권리구제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느냐라는 걸 갖다 제가 체계도를 갖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권리구제수단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내가 어떤 권리구제수단을 선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이다라고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내가 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갈 자격이 충족됐는지 검토하고, 행정소송에서는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가 법원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갖다가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심리를. 자, 요게 인정이 되면 이제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됐다, 또는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되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뭐예요? 본안 판단이에요. 자, 이 본안 판단은요,
당사자 주장이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인용할 것이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까 문제 2-2번 보시면은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인용 가능성은 어떻다? 첫 번째, 어떤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 선정할 수 있는지 따지고, 두 번째, 그러면 그 권리구제 수단을 제기하기 위한 심판 청구 요건이라든가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뭐 당사자 주장이나 조치가 적법한지 이걸 전부 다 물어보고 나서 인용 가능성을 갖다가 판결해준다라는 구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 자, 이제 예를 들면 인용 판결이 났다든가 아니면 기각 판결이 났다든가. 자, 그랬을 때 소송 당사자라든가 제3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왜냐하면 분쟁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럼 분쟁을 해결했으니까 그 분쟁하고 관련된 당사자들한테도 더 이상 뭐 다툴 수 없는 효과를 갖다 준다든지, 이제 뭐 이 소송하고 모순된 주장이라든가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런 걸 정리해야지만 법적 안정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물어보는 유형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원고가 지금 소송 비용 들어가지고 여태까지 다퉜는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가 개겨요. 피고가 누구죠? 처분청이란 말이에요. 자, 처분청이 개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법부가 판결을 왜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용 판결의 실효성을 갖다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속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직접 처분, 간접 강제. 물론 이제 직접 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법에 있는 것이지만 이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라는 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6가지, 7가지 유형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법규부터 항상 먼저 공부를 하시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뭐 기출문제 보신 분들이 듣진 않으시겠죠? 예, 지금 좀 쉬셔야죠. 예. 아마 이제 수험생활 이제 거의 뭐 처음 시작하시는지 아니면은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겠지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빨리 끝낼 수 있고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부터 선점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실무보다 어려운 게 이론이에요. 이론은 공부 양을 갖다가 늘려보겠다라고 작정하고 늘리시면요, 5년 안에 안 끝나요, 시험이. 아시겠죠? 뭐 논문이란 논문, 뭐 논문도 똑같은 논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견해마다 논문을 갖다 보기 시작한다? 공부 양이 끝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실무는 어쨌든 현업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범위가 조금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문제도 어떻다?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문제 틀이라든가 어떤 문제 유형이 고정돼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법규를 먼저 먹고 나서 나중에 실무라든가 이론을 집중적으로 파시는 게 낫겠어요? 실의법을 갖다가 실무하고 이론 계속 파다가 법규는 법규대로 안 돼. 이론은 이론대로 뭔가 공부량이 넓어. 실무는 원래 못해. 그러면 실의법이,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뭐 실무, 이론, 법규가 한 가지로 보여야지만 뭐 시험에 합격한다 이래요. 그게 뭐 어떻게 한 글자로 보여요? 실의법인데. 그쵸? 글자도 다른데 어떻게 한 글자로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 가장 쉬운 과목이 뭐냐? 법규예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말 듣고 한번 기출문제 분석해 보세요. 문제 유형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떤 권리구제, 자, 원고 갑이 어떤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얘가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아까 앞에서 봤던 거, 행정기본법상 강학사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행정심판 중에 어떤 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인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지, 아니면 국가배상인지, 아니면 뭐 원상회복 청구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인지, 이런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가 물어봐라, 이런 유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32회 문제 1번에 보시면요, 이 문제가 나와요. 32회 문제 1번에 물음 1번 보시면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안 하고 있다. 재결신청 청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재결신청해 줄 것을 청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럴 때 어떠한 불복사를 갖다가 강구할 수 있는지 써봐라. 그게 뭐다? 이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유형.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올해 문제 1- 물음 2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피고 적격하고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심판 청구 요건이라든가 소송 요건을 갖췄냐? 그 중에 두 가지. 뭐예요? 피고 적격, 그 다음에 어떤 거? 대상 적격. 요걸 물어보고 있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문제 2- 물음 2번에 보시면요,
당사자가 인용 판결 받을 수 있냐 물어봤죠? 그거 뭐예요? 얘네요. 결국에는 이 테두리 안에서 문제 푸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 문제 유형을 갖다가 첫 번째는 이런 6가지, 7가지의 문제 유형이 법규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고정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문제 유형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송요건, 심판청구요건, 소송요건 이거는요. 뭐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냐? 요 위에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결정하는 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알 거라고 믿어요. 행정심판은 전부 다 뭐예요? 항고심판이에요. 왜? 처분하고 부작위만 다툴 수 있거든요. 우리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 심판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행정심판법에 당사자 심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행정심판은 뭐다? 항고심판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근데 행정소송법을 딱 가시면요. 처분 등 행정심판 거쳐서 내려온 재결 있죠? 요 처분 등 아니면 부작위는 뭘로 다퉈라? 항고소송으로 다퉈라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너가 만약에 가져온 지금 소송물이 처분 등이라든가 부작위가 아니고 법률관계를 다투려고 한다라면 어느 방향으로 가라 그러죠? 너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어딜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 라고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보따리에 싸가지고 온 이 소송물이 뭔지에 따라서 어떤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 쟁점의 정리 쓰시고 나서 관련 행정작용 개관 쓰시죠.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쓰시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얘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어떤 법원에 들어가서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법원을 들어갈지를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뭘 기준으로 보고 있죠? 내가 가져온 소송물이 처분 등이냐 부작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냐 이걸로 여러분들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로마자 2번에 거의 대부분 로마자 2번에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련 행정작용 지금 뭐다? 처분이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져온 게 자, 이름이 어때요? 수용재결이잖아. 처분하고 다르잖아요. 이의 재결이잖아요.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적 성질을 써주시는 거예요. 얘가 글자는 사업인정인데 얘는 글자가 수용재결인데 얘는 글자가 이의재결인데 실제는 뭐다?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항고소송으로 들어가야 돼 라는 얘기예요. 자, 이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 있죠. 이게 나누는 게 실익이 뭐가 클까요? 여러분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밑에 가시면 이 당사자 주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별로 내가 가져온 소송이 내가 가져온 소송물을 가지고 어떤 법원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먼저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법적 성질을 써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항고소송을 갔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을 가요. 자, 행정심판하고 항고소송은 뭘 갖다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은 불리한 영향을 받은 처분을 갖다 어떻게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 쓰긴 좀 그런데 개나 소나 다 어디 갈까요? 개나 소나 다 항고소송 가겠죠. 왜? 내가 받은 게 불리하다. 나는 지금 너무 이게 나한테는 치믹적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 하지 말아줘.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어디 간다? 다 항고소송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법부가 판단해 줘야 되는 게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에 재판의 질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고심판, 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에 대해서만큼 어떻게 하겠다?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6가지 대, 원, 소, 전, 기, 관이라는 요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제소기간.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41조 보시면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 있죠? 법률관계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요.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 20조에 보시면 뭐가 있죠?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날짜 안에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너 못 다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항고소송하고 항고심판, 행정심판을 갖다가 엄격하게 소송 요건을 제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다가 갖췄냐 못 갖췄냐가 가장 중요한 또 문제 유형으로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대원소 정기관, 자 그러면 이 소송 요건을 아무렇게나 검토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어떤 소송물을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댔죠? 항고소송으로 들어가거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봐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야. 이거. 자, 내가 가져온 소송물, 자, 이 위에 1, 요 1과 같이 소송물 대상적격이 권리구제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다? 항상 여러분들 뭐부터? 대상적격 충족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갑은 원고적격 인정되고 협의의 소익도 인정돼.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쭉 얘기했어요. 뭐 관할도 지켜왔다.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가 결여돼 있죠? 뭐가?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익이 침해받았대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소송을 들어왔는지, 어떤 법안에 들어왔는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소송을 들어갈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 권리 침해받았으니까 권리구제해줘.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대상적격부터 검토를 하셔야 된다. 소송 요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대상적격부터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협의의 소익 있죠. 자, 이렇게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대상적격이 첫 번째 검토예요.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하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냐? 나머지 소송 요건은 상관없어요. 나머지 심판 청구 요건은 상관없다고. 근데 요거 있죠. 얘는요, 항상 어떻게? 항상 최종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자, 여기 보시면 본안 판단이 종료될 때까지 인정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행정청한테 뭘 신청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행정소송 중에 어떤 걸 해야 되죠? 우리 다시 볼까요? 자, 내가 만약에 가져온 게 부작이에요. 부작이면 어디로 가요? 항고소송으로 들어가요. 항고소송 중에 어떤 거? 부작위, 행정청, 처분청이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엄격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할 때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송을 본안 판단이 뭐였죠? 당사자가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처분청이 부작위라는 게 잘못됐는지 이걸 막 입증 책임을 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확 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위법하다라고 내가 확인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행정청이 어떻게 해요? 액션을 취해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행정청이 일단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부작위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안 판단이 종료될 때까지 만약에 본안 판단이 종료되기 전에 거부 처분을 명확하게 해버렸다. 그러면 이 원고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다? 본안 판단이 종료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 대상적격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소송 요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마지막에 뭐다? 최종적으로는 협의 소익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본안 판단 있죠.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지금 어떤 소송을 들어가냐가 달라지면서 이 소송마다 어떤 소송 요건이 중요한지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안 판단 어떻겠어요? 당연히 어떤 소송을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본안 판단 유형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본안 판단의 구체적인 유형별 검토다 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처분 영역에서의 본안 판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예요? 자, 처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왜 제기할까요? 아까 우리 문제 2-물음 1번 보시면요. 마지막 줄에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이 위법하냐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취소소송의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취소소송의 의. 취소소송의 의가 뭐죠? 자,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서 뭘 구하죠? 취소나 변경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앞에 볼게요. 이거 볼게요. 위법한 처분 등,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서 취소나 변경을 구한다. 자 그러면 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 이 처분을 가져왔는데 이 처분을 왜 가져왔다? 내가 소송에 위법하니까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법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없애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뭘 가져왔다? 취소 소송이라는 걸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는 처분이라는 걸 가져왔잖아요. 이 처분을 가져왔다.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죠? 이게 소송 요건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져온 처분 등에 대해서 내가 뭘 주장해야 돼요? 위법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당사자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취소 소송의 의의라는 것 자체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 항고 소송의 의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가 나뉜다? 소송 요건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 당사자 주장, 본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판결, 요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인위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취소 소송의 의의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송 요건 검토하시고 본안 판단하고 판결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당사자 주장이 지금 뭐였죠? 처분 등이 위법하다라는 거였잖아요. 처분 등이 위법하다. 자, 그러면 처분 등이 위법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처분 등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 등이 위법하다. 자, 이거 기준 어떻게 보죠, 우리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위법이란 말은 뭐에 반대말이죠? 적법의 반대말이에요. 적법의 반대말. 그렇죠? 자, 그러면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처분을 발령한 뭐가? 주체가 적법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 인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 않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다. 뭐 다른 부처의 관계 장관이 했다. 사업 인정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업 인정을 발령했다. 이런 뭐가 있는 거예요? 주체 상하자가 인정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주체라든가 어떤 행정 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을 갖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령을 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를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저한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너가 좀 많이 못생겨가지고 내가 좀 자격 취소를 하려 그래. 자, 전화로 처분을 한다? 처분 통지서도 없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행정절차법 24조에 보시면 모든 처분은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돼요. 종이를 찍혀서 저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법률 또는 판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은 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형식적 요건, 내용상 요건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정립을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처분의 적법 요건으로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요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법이라는 건 뭐예요? 적법의 반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위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주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든지, 원고가 절차를 갖다가 거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든지, 문서로 하지 않았다, 처분에 관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걸 주장을 하든지, 법률에 있는 내용, 규정을 갖다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처분을 발령했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법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구조도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처분의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를 검토해요.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주체라든가 절차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어디 있죠? 대부분 성문법에 규정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보상법에서 사업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죠? 사업 인정하려면 의견 청취라는 걸 해라 라고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법 규정 검토 자체로 해결이 돼요. 얘네들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얘네예요. 내용상 하자. 자,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관계법령을 갖다가 위반해서 개별공시가를 결정했다. 관계법령을 갖다가 위반해서 사업인정을 발령했다. 아, 토지보상법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용재개를 이렇게 발령을 해서 뭐가 있다? 법에
내용에 위반한 내용상하자가 인정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법치행정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 법치행정 원칙에 뭐가 있죠? 법률 유보 원칙이 있고요. 법률 우위 원칙이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 보통 법에 규정이 없는 애들은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법에 규정이 있는 제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 우위 원칙의 검토인데, 자, 이 법률 우위 원칙을요, 성문법하고 불문법, 제가 이렇게 크게 2단계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2단계로. 아시겠죠? 자, 요거 나중에 어떻게 검토하는지 제가 문제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 개별법을 검토하고 신법 우선 원칙, 효력 우위와 적용 우위, 그 다음에 불문법으로서 일반 원칙,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뭔지는 제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걸 갖다가 좀 이따 어떻게 문제 적용할지 요걸 갖다 한번 보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권리라든가 제도의 영역, 즉 요건 충족 여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환매권이라든가 자녀지 수용 청구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건 권리는 뭐가 중요하죠? 법에 있는 요건을 갖다 충족했냐 충족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행사를 하지 못하는지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법에 그 요건이 어디에 규정돼 있겠어요? 법에 있겠죠. 자, 법에 있는데, 자, 우리는 크게 어떻게 법을 갖다 규정을 해야 되냐? 첫 번째, 특별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토지보상법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개별 특별법이 있고요. 자, 특별법에 규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반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률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특별법에 특별한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르고 거기에 만약에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법으로 내려간다라는 것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 구조하고 여기 있는 구조, 요 구조하고 여기 있는 구조는 지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밑에 똑같이 적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어떤 제도를 갖다 행사한다고 할 때 관련된 요건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그 규정이 아주 명확해요. 누가 보든지 명확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포섭만 하면 돼요. 아,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 얘가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기간을 충족했는지, 요건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대로 포섭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규정은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지 수용 청구 보시면은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자, 종래의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 종래의 목적이라는 건 뭐지?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한도 끝도 없이 옛날에 그냥 썼던 용도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런 종래의 목적이라 했을 때 이 종래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석하기 위한 기준을 누가 제시한다? 판례가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요 같은 조문에서 여러분들 현저히 사용이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 이거 현저히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내 토지 가져가!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하지도 않는 토지인데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안 가져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저히 곤란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저히 곤란하다? 견해가 대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판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해석 기준의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환매권에 보시면은 불필요한 사유 있죠? 91조 1항의 불필요한 사유. 자, 불필요하다? 토지 소유자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네가 지금 네 공익사업에 내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돌려줘야 되고 토지 소유자는 돈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받았던 보상금을 갖다가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도 뭐예요? 권리를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규정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91조 1항에 보면 환매권을 행사할 때 불필요한 사유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서로가 얘기하는 불필요한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분쟁이 해결되지 않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온다?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판례들, 이런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서에 있는 판례만 여러분들 아셔도 충분히 문제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마지막 갈수록에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규정이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내가 흡수를 못했는데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다 제시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뭐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하자의 치유 같은 거. 그런 거 행정심판법에 제도가 있나요? 행정소송법에 있어요? 없죠. 요번에 최근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하자의 치유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분쟁을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는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그걸 누가 제시해요?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의 치유 요건도 판례가 제시하죠. 하자의 치유 한계도 누가 제시해요? 판례가 제시하는 거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잘 생각해 보세요.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분쟁 있죠? 누가 제시해요? 판례가 제시해요. 판례가 인정하죠. 인정하되 어떻게 하자? 시간적 기준, 객관적 기준 이렇게 기준을 갖다 판례가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대다수가 어떻게? 이 법 규정 공백을 판례가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자꾸 집중을 해서 이제 판례 특강이다 뭐다 이런 걸 들으시는 건데 이 부분은요. 이 85% 저는 이제 항상 수험생들한테 이 부분이 수험의 80%, 85%가 출제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우려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얘를 갖다가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얘를 갖다 특강을 통해서 잡아내겠다. 그러면 10%에서 15% 잡고 85% 놓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문제 검토하겠습니다.